네, 한 주간 민심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 대표님. 네. 우선요, 문 대통령 지지율이 29%로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 밑으로 내려왔다 이런 그 수치가 나왔던데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 갤럽 기준인데 네. 20% 지지율이라는 것은 정말 국정 운영의 위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위기 네. 신호이고 그만큼 이 레임덕에 대한 우려도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대통령의 개혁 동력에도 상당히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만큼 빨리 이제 반등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왜 우리가 지지율에 이렇게 중요성을 또 비중을 두고 있냐면 그만큼 지지율 30%의 법칙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평가 30% 이상이면 그래도 정권 유지 가능성이 있는 셈인데 이 30% 미만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정권 교체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임기 이후 최대 위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심리적 마지노선이 뭐 30%대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요.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당청 간의 어떤 차별화 얘기가 슬슬 흘러나오는데 지금 그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지지율이 이제 20%, 29%로 이제 처음으로 20%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한국 갤럽 조사였고 지난주에 나온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0%대에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 발표된 조사에서 만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대에서 계속 횡보한다면 상당히 이제 정권 재창출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 거고 네. 뭐 개혁 동력에도 상당히 힘든 신호가 들어왔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지지율 추이를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는 배경에는 지금 20대와 30대에서 지금 끊임없이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20대, 30대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 남자 그리고 30대 남자에서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30대 남자들에서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는 배경에는 바로 이제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았다는 어떤 불만감이 지금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네. 보여지는데 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이제 20, 30대에서 지금 20, 30대 돌아선 민심을 지금 잡기 위해서 지금 TF도 만들고 상당히 지금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다시 30%로 복귀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차기 대선 주자 민심 흐름을 보면요. 이재명, 윤석열 여전히 이제 양강구도로 네. 나오던데 역시 새로운 주자들 열심히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은 큰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큰 변화가 없는 이유가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 또 세대 기반 네. 또 이념 기반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지율을 보면은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도 지금 뭐 견고하다 또 공고히 되고 있다는 분석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 9개월째 정체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볼 때는 위기라고 봐요. 네. 지금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분명히 정권 유지를 할 수 있는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지율이냐 이런 지적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친문 지지층을 왜 확보하지 못하느냐 이런 의구심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도 사실은 이것이 위기 국면이고 더 네. 철저하고 냉철하게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정치에 참여할지 또는 대선 후보로 나설지 결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기 대선 후보 지지율은 공고하다? 아니다. 네. 요동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여권은 보면요. 이제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 움직이면서 그쪽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공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지율 1위 후보를 향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으로 봐야 합니까? 당연하죠. 그 네. 일종의 편승 효과죠. 그러니까 지지율 1위를 공격함으로써 그게 좀 묻혀가는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배 소장님이 이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지사 지지율을 좀 살펴보면 지금 30%를 못 넘고 있거든요. 20% 중후반대에서 쭉 지금 행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이 지금 올라갈 탄력성이 지금 좀 부족해 보이면 어떻게 보면 표의 확장성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네. 하는 점을 지금 지적.
하고 싶고요. 반면에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CG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랜스치가 이번 주에 발표한 조사는 이제 중앙 10시에 들어가면 공개가 돼 있습니다. 보면 지지율이 아랜스치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하락세를 하락을 났군요. 했습니다. 그래서 30%의 턱걸이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을 둘러싸고 보수 진영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내놔라 하는 의견이 있듯이 이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이제 지지율이 이 1, 2등을 달리고 있는 후보들의 지금 지지율이 출렁이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소위 말한 제3의 후보 중에 그러면 이거 치고 올라갈 만한 후보가 지금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네. 지금 뚜렷하게 지금 그런 후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두 후보의 지지율은 출렁이면서 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제3의 후보들이 좀 더 약진을 좀 더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지지율 상승은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 보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좀 시각차가 다소 있는데 제3후보가 과연 얼마나 새로운 힘을 발휘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인데요. 역시 역전 가능성을 한편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김 수장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과연 누가 가능하겠느냐라는 네. 그 회의론도 있고 이 점의 변수령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저도 뭐 6, 7월에는 또 7, 7월. 8월에는 늦어도 네. 결정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9월에 후보 선출이잖아요. 네, 그 민주당에서. 9월에 민주당도 그렇고 사실상의 대선 일정은 6월 21일, 6월 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런 만큼 또 120일 전에 후보 선출이 시작되는 또 후보 선출이 되어야 되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은 이제 전당의 시간입니다. 네. 당 대표도 오늘 이제 더불어민주당 결정이 돼야 되고 국민의힘도 신임 당 대표가 이제 결정이 될 것이고 이게 대체적으로 5, 6월까지는 이어지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적어도 늦어도 6월까지 포함해서 7, 8월에는 자기 대선 후보의 입장도 다 명백하게 더 뚜렷하게 밝혀질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지사의 경우도 대선 후보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뭐 대선에 나갈지 안 나갈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 대선 후보로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곧 빠른 네. 시간 내에 네. 또 6월 말, 7월, 8월 초까지는 좀 더 뚜렷한 자기 대권 구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네. 보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윤석열 전 총장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2달째 언론에서는 자맥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쨌든 지지율 선두권 유지인데 보수 핵심 지지 기반인 이른바 TK 영남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조사가 나오던데 이건 어떤 원인으로 봐야 합니까? 그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면 논란이겠죠. 네. 이 사면 논란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의견을 내느냐가 이 보수 지지층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을 보면 상당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 배경에는 이 TK에서의 압도적인 지지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의 압도적인 지지 때문인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지지하느냐? 그거는 뚜렷한 야권 주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지지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고민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윤석열 총장이 출마하지 않았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 윤석열 총장이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한다든가 저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이 수사에 대해서 보수 정권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저는 뭐 후회한다, 뭐 아니면 반성의 기미를 보일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과연 보수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럼에도 뭐 윤석열 총장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지지한다? 그렇게 나온다면은 그 강력하지가 않을 거라니까 지지율이.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윤석열 총장 지금 그래서 저는 빨리 출마 선언을 하는 게 네. 한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보수들한테 이로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출마한다면 좀 빨리 선언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빠른 선언을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지역 기반과 또 세대 기반, 이념 기반이 이제 대선 후보로서는 중요한데 사면론이 불거지니까 TK 지역과 그다음에 이제 이념 기반에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또는 대선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좀 정리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라리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그래도 것입니다. 본인 그런 입장은 만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네.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또 더 진전되고 해소하고 난 이후에 자기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5월, 6월보다는 그래서 7, 8월 쪽에 더 무게를 두는 이유가 될 수 있고 이건 네. 단지 비단 사면론과 관련된 문제는 윤 전 총장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도 합당하는 경우에 이 사면론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합당 시간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좀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 난 이후라야 네. 합당도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합당이 가능해질 수가 있겠죠. 말씀하신 이제 과거 정권 수사에 대한 입장, 이 반감, 과연 이게 보수 지지층에서 어떻게 나타날지가 중요한 관심사인데 국민의힘에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윤 전 총장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름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낸 김용판 의원이죠. 자신의 수사한 것에 대해서 윤 전 총장에게 사과하라. 이게 참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 그리고 것 이제 같아요.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배경에 이제 무죄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저는 바로 이 점이 바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윤석열 총장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본인이 이게 과거 정권 수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과할 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 사과를 하는 순간 지지율은 상당히 흔들릴 거로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보수들의 판단입니다. 이제 보수들이 그러면 이분이 사과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출마했을 때 계속 지지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나 저는 이럴 때 보수들에게 지금 선택지를 이제 돌려주는 문제인데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 보수들의 상당히 또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출마 여부에 대해서 뭐 좀 늦게 하는 것이 더욱더 좋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이 정치적인 어떤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중도층에서는 또 좋지 않게 볼 시각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 전 정권을 수사한 것이 당연히 뭐 필요한 일이었고 잘한 옳은 결정이었다면 그걸 질질 시간을 끌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네. 앞서 이제 배 대표님 말씀한 같은 맥락인데 탄핵은 후회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정면 돌파를 지금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차기 대권 구도에서 말씀 두 분 하셨듯이 전직 대통령이 전 정권 수사에 대한 문제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이 탄핵한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전 총장도 자기가 수사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 사면론의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보수 쪽에서 나오는 후보들은 대체로 이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면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복론과 하나는 동정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복론 쪽으로 갔던 것이 바로 서병수 의원의 경우에는 불복론으로 가죠. 탄핵이 뭐 이게 잘못됐다. 전직 그렇죠. 대통령이 잘못된 건 뭐 있냐. 이게 불복론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국민 중에서 중도층은 절대 이건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 지지층과 중도를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전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전 총장도 불복론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하지만 동정론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 수감된 기간이 가장 길고 그리고 고령이니까 좀 안 됐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의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사면을 좀 서둘러 달라. 이건 국민 공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보수 야권 후보, 유승민 전 대표 또 홍준표 의원 또 윤석열 전 총장도 불복론이 아니라 동정론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합당 문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변수가 있습니다만 좀 지지부진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요. 뭐 당연히 대선을 염두에 둔 합당이라든가 시기,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나요? 당연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주 좀 좋은 분위기에서 아주 좋은 조건에서 지금 들어가고 싶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상당히 열심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안철수 대표의 존재감이 지금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대선 지지율에서도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장 선거 전에는 지지율이 약간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였었는데 시장 선거 이후에는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도 과연 지금 합당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네. 아니면 제3지대에 남아서 새로운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지금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향후 대선의 변수는요. 뭐 합당을 포함해서 이제 각 정당의 쇄신과 변화 움직임이 있을 네. 것이고, 뭐 코로나19 대응, 경제 문제, 남북 문제. 배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주리라고 보세요? 가장 큰 영향은 지금 나와 있는 이슈도 중요한 영향을 줄 겁니다. 네. 코로나 백신도 그렇고 방역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또 검찰 개혁도 그렇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인의 행복일 거예요. 네. 지금 20, 30대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로부터 이탈하는 이유는 그만큼 기대감이 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부동산도 그렇고 부동산은 사고 못 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상화폐도 부자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의 문제에 귀 기울여 봤느냐. 네. 잔뜩 기대감만 가졌는데 소통도 없었고 그리고 공감도 없었고 대안도 없었다. 이것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대선 후보는 중요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대안과 해결책을 가지고 나오는 후보에게 네.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 김 소장께서는 어떤 게 가장 큰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뭐 보세요?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의견과 거의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개인의 행복이고 개인이 이제 생각했을 때 가장 그 시대 정신에 적합한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좀 더 이렇게 들어가 보자면 보수 유권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사면론이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사면론. 네. 역시 이 보수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이 사면론을 들고 나오는 순간 지지율에 다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살아있는 변수는 전직 대통령의 사면,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서 이 보수 후보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에 따라서 저는 상당히 지지율이 출렁일 거로 보여지는 게 유승민 의원이 지금 사면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를 노린 겁니다. 네. 탄핵은 자기가 후회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검찰의 협량은 많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네. 오는 21일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은 여러 부분에서 관심이 쏠립니다. 한반도 문제와 코로나 대응, 경제 협력 등 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남북, 북미 간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정상 간의 신뢰 구축은 물론 멈춰있는 한반도 시계가 다시 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